헌법재판소 관련해서 이야기를 드리려고 그래요. 무슨 말씀을 드릴까 하다가 그래도 야 이건 해도 좀 너무하다 그 생각이 들어가지고 헌법재판소라기보다 헌법재판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대한민국의 법조인이 한 4만 명 가까이 될 거예요. 이제 옛날에는 한 3천 명, 변호사 3천 명, 판검사 한 2천 명 해가지고 그 옛날 제가 처음 변호사 됐을 때에는 대한민국의 법조인이 한 7천 명, 8천 명 뭐 요 정도 됐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8천 명까지는 안 됐었던 것 같고 한 7천 명 정도 7천 명 조금 안 됐겠네. 그랬을 것 같은데 지금은 대한민국의 그 법조인이 그 법률가라고 한 타이틀을 가진 사람이 4만 명이 됐으니까 4만 명 더 될 4만 명은 되는 것 같아요. 그럼 7, 4, 28, 7, 5, 35, 6 한 제 때보다 한 6배 가까이 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고 어쩐지 먹고 살기 힘들더라. 옛날에 젊었을 때 경쟁자가 조금이라도 적었을 때 아이 그때 조금 더 열심히 그 일을 할 걸 그때 그냥 띵가띵가 놀았더니 지금 이렇게 제가 고생하나 보다 할 때 어쨌든 그런 생각은 드는데 그런데 대한민국 법조인 중에 넘버 원을 꼽으라고 하면 저는 대법원장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지금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한민국의 넘버 원 법조인은 누구냐? 그거는 헌법재판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론적으로. 현실은 완전히 이제 180도 바뀌었어요. 지금 헌법재판관다운 헌법재판관이 누가 있다고 말을 하겠습니까? 문영배가 헌법재판관 같습니까? 아니면 뭐 정계선, 이미선, 뭐 정정미 그런 사람들이 헌법재판관이라고 존경받고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그다음 뭐 김영두 재판관, 정영식 재판관 뭐 그런 분들 계시지만 김복형, 조한창 재판관까지 그런 분들 계시지만 야 역시 우리나라의 우리나라의 국가의 정체성을 좌지우지하는 사람들이 그게 헌법재판관인데 그런데 과연 그런 헌법재판관으로 인정할 수 있을 것인가? 저는 참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거기에다가 또 문영배 재판관은 왜 이렇게 바람 잘 날이 없는가 어쨌든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명문회 선생님 감사드립니다. 예컨대 명문희 선생님이시네요. 예컨대 제가 진짜로 뛰어난 법조인이다. 뭐 예컨대 제가 뭐 서울대 법대도 수석 졸업하고 사법연수원도 수석 졸업하고 그랬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뭐 정혁진 그 변호사 대한민국 최고 아니야? 그러니까 당신 하고 싶은 거 아무거나 해라고 하면 저는 대법원장보다 헌법재판소장을 하고 싶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을 것 같은 게 그게 이론적으로 대법원이라고 한 건 제 생각으로는 미국으로 치면은 그 주 대법원이 우리나라 대법원인 것 같고 연방 대법원이 우리나라 헌법재판소 같으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법이 이게 위헌이다 합헌이다 선언할 수 있는 기관이 어디입니까? 그 다음 우리나라에서 다른 사람도 아니고 대통령을 파면시킬 수 있다 아니면 대통령 다시 돌아가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누굽니까?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어떤 정당 보고 이 정당은 위헌적인 정당이야. 그러니까 해산해. 이렇게 할 수 있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더 가장 꼭대기에 있는 그 기관이 헌법재판소다. 물론 이제 그러니까 많은 그 법조인들 특히 판사들은 당신 대법관 할래 헌법재판관 할래 하면은 대부분은 대법관을 택할 거예요. 왜 대법관을 택합니까? 그 대법관이 훨씬 더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분쟁을 해결하는 좌지우지하는 그런 실질적인 힘이 있는 기관은 대법원이니까 헌법재판소는 제가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은 이념적이고 이론적이고 추상적인 그런 부분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대법관이 훨씬 더 사회에 큰 영향력을 미치지. 그 다음에 대법관하고 나오면 그래도 후배 그 법원에 있는 판사들이 대법관님 그렇게 하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이론적으로는 더군다나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론적일 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도 지금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대한민국에 내리는 것이 아닌가. 대법원에서 아무리 아주 중요한 그 대법원 판례를 만든다라고 한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되느냐 아니면 다시 복직하느냐, 이거보다 더 큰 영향력을 대한민국 사회에 미칠 수가 있겠습니까? 어쨌든 그런 측면이 처음 들고요. 그 다음에 현실적인 문제로 딱 들어가 보면 그 헌법재판소 법 좀 띄워봐 주세요. 헌법재판관 되면요, 이래저래 이렇게 대접을 잘 받는단 말이죠. 일단 헌법재판소법을 보면 헌법재판관 자격이 나옵니다. 헌법재판관은 15년 이상, 그러니까 판사, 검사, 변호사 15년 이상. 제가 2001년부터 그 변호사 했으니까 저도 한 25년 가까이 됐네. 그러니까 저 15년 넘었어요. 그다음에 제 나이가 내일 모레면은 이제 환갑이다. 그래서 제가 제 친구 장모님인가 장인어른 돌아가셔가지고 상가 갔더니, 야, 우리도 환갑 여행 준비해야 돼. 저희 고등학교 동기놈들이 그러더라고요. 당연히 40세 넘었지. 그러면 저도 헌법재판관 자격이 있네. 아, 신난다.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헌법재판관 그 결격 사유가 있는데 저기에는 제가 해당되지 않으니까 어쨌든 저는 자격이 있습니다. 그 밑에 있는 것 좀 그 다음 조항 좀 띄워봐 주세요. 그 다음에 헌법재판관 어떻게 임명되는지 이제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알 거예요. 333 법칙에다가 대통령 임명해야 된다. 거기에다가 7조를 보겠습니다. 그 재판관 임기 몇 년입니까? 6년이에요. 6년. 와, 6년이 보장돼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다가 정년은 몇 살까지입니까? 70세까지예요. 70세까지. 그러니까 마은혁 재판관이 81학번이니까 저보다 5살 많다고 쳐도 그러면은 옛날 한국 나이로 64시란 이야기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6을 더하면 옛날 한국 나이로도 70세니까 마은혁 같이 시험에 늦게 붙고 그런 분이라고 하더라도, 나이가 많게 헌법재판관에 임명이 된다고 하더라도 웬만하면 정년 낮죠. 웬만하면. 요즘 70세까지 하는 그런 직업이 어디 있습니까? 목사님들 정년 대개 70살이라고 하는데 요즘 목사님들도 70살이면 너무하다 해가지고 65세로 내리고요. 그 다음에 대학 교수님들도 65세까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65세까지 대학 교수하고 정년 끝난 다음에 명예교수도 70세면 명예교수 끝나는데, 헌법재판관은요 70세까지 하는 거예요. 70세까지. 와, 너무너무 좋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대우를 보겠습니다. 야, 헌법재판소장의 대우와 보수는 대법원장하고 똑같대. 헌법재판관의 대우와 보수는 대법관하고 똑같아. 대법관은요 장관급이고요. 헌법재판소장은 국무총리급 아닙니까? 헌법재판소장보다 월급 더 많이 받는 사람은 대한민국에 대통령밖에 없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와, 그러니까 헌법재판관이 되면요 장관급 월급 받죠. 지구공 나오죠. 기사 딸리죠. 사무실 엄청나게 크게 나오죠. 거기에다가 70세까지 해먹을 수 있어. 너무너무 좋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켜주면 진짜 그러니까 이렇게 마은혁 재판 부장판사가 하고 싶어 하나? 그 다음 것 좀 띄워봐 주세요. 그래서 제가 구체적으로 좀 따져봤어요. 여기 또 규칙이 있더라고요. 어떤 규칙이 있느냐? 헌법재판소장 등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의 봉급 및 그 밖의 보수에 관한 규칙이 있어요. 규칙. 그 규칙을 봤더니 보수의 기준, 재판소장 및 재판관은 별표 1 보수를 받는다. 별표 1 좀 띄워봐 주세요. 딱 봤더니 헌법재판소장은 월급이 얼마다? 1273만 원이네. 저는 근데 재판관하고 재판소장이 차이가 제법 나요. 저렇게까지 나는 줄 몰랐어. 근데 어쨌든 헌법재판소 재판관 월급이 900만 원이고요. 그 다음에 그 별표 2도 띄워봐 주세요. 그런데 저 1200만 원, 900만 원 이거는 그야말로 본봉이에요. 본봉.
여기에 공무원 저도 해봤지만 이것저것 뭐 직급수당 뭐 해가지고 특히 높이 올라갈수록 이것저것 더 많이 붙는데 거기에다가 헌법재판소도 특활비 같은 건 좀 주지 않나? 근데 어쨌든 봉급 조정 수당도 주고요. 봉급 조정 수당에 봉급 산입 방식 해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헌법재판관 되면 기본적으로 월급 900만 원에다가 제 생각에 최소한 그 정도에 해당하는 만큼의 다른 이런저런 수당 같은 것들 막 주고 그다음에 비행기 타면 1등석 탈 거고요. 그다음에 뭐 출장 간다라고 하면 웬만하면 다 갈 수 있을 것 같고요. 거기에다가 기사 딸린 지구공 나오고 이런저런 혜택이 있으니까 저도 하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저는 만약에 시켜줘도 못합니다. 왜 못합니까? 이제 저도 눈도 침침하고요. 그다음에 저도 내일 모레면 환갑인데 양심이 있지. 그거는 저 같은 사람이 할 수가 없는 것이 왜 그러느냐. 대법관이나 헌법재판관은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가. 두 가지가 탁월한 사람이어야 해요. 첫 번째는 뭐다? 지적인 능력이 탁월한 사람이어야 해요. 판사가 하는 일 뭐 있어 그냥 쓱 보고 정확하게 판단하면 되지. 그런데 정확하게 판단하는 게 어렵거든요. 왜 어렵습니까? 봐야 될 기록이 이만큼 있다고요. 그래서 저도 재판에 보면요. 어떤 판사님들은 기록을 저 같은 변호사, 돈 받고 일을 해주는 변호사들보다 판사님이 더 기록을 꼼꼼히 봐. 그래가지고 저희가 내놓고도 빠뜨린 내용을 판사님이 더 잘 알아. 야, 그럼 어떻게 생각이 됩니까? 역시 저러니까 판사구나. 이런 존경심까지 나이 상관없이 저보다 뭐 한 20년, 30년 어린 사람들도 그런 분들은 야, 훌륭하네. 판사님 하실 만하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어떤 판사는요. 와가지고 제가 누구라고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제가 굉장히 인상 깊었던 재판이 있었어요. 국회의원 되셨던 분인데 막 뭐 자세도 불량하고 뭐 자세도 뭐 이런 식으로 앉아 있고 그 다음에 막 변호사 그다음 당사자들한테 저 높은 법대 위에서 막 짜증을 내는 거예요. 나 뭐 왜 그래요 왜 막 그러면서 그 다음에 막 혼내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일수록 어떻다 기록도 제대로 안 봐. 그러면 이거 이런 거 아닙니까라고 하면 또 되게 또 화를 내. 판사한테 감히 변호사가 당신들은 그냥 그 하고 싶은 말만 해.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고 낼 거 있으면 서면으로 내. 판단은 내가 할 거야. 그러고 난 다음에 판결문 딱 받아보면 이게 손으로 쓴 거야, 발로 쓴 거야, 오른손으로 쓴 거야, 왼발로 쓴 거야. 이런 판사들도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판사를 잘 하려면요. 굉장히 성실해야 되고 그리고 지적 능력이 굉장히 탁월해야 됩니다. 이만한 서면을 요령 있게 빨리빨리 다 보고 요약해가지고 글을 쓸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니까. 그런데 거기에다가 일반 판사님들도 그렇지만 대법관, 헌법재판관 이런 분들은요. 뭐가 있어야 됩니까? 도덕성이 있어야 돼요. 일반 보통 저 같은 그냥 달코 다른 변호사나 그냥 평범한 시민들과는 차원이 다른 종류의 도덕성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거를 기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헌법재판관이 영어로 하면 뭔지 아세요? 헌법재판관이 영어로 하면 딱 한 글자예요. 그게 뭐냐면 저스티스입니다. 저스티스. 그러면은 판사는 젖지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헌법재판관은요. 저스티스라고 그래요. 그냥. 그 이야기는 뭡니까? 헌법재판관은 정의 그 자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건데 그런데 과연 지금 헌법재판관들 보고 야, 저 사람은 정의 그 자체야. 정의가 막 살아서 걸어다니네. 정의가 살아서 숨을 쉬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 와중에 그 문영배 재판관 좀 잠깐만 띄워봐 주세요. 제가 어젯밤에 이렇게 자려고 하다가 저는 진짜로 배신감 느껴요. 문영배 재판관에 대해서 배신감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저랑은 생각이 많이 다르다는 거는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문영배 재판관이 우리법 연구에 그것도 맨 왼쪽에 있는 사람이다라고 본인 스스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저는 문영배 재판관은 첫 번째 성실해 보인다. 두 번째 그 머리도 좋아 보인다. 머리는 당연히 좋다라고 하는 거는 뭐 사법시험 성적이나 연수원 성적으로 입증이 된 거고 거기에다가 굉장히 성실해 보인다. 그 다음에
나름 깐깐하고 그러니까 도덕적으로도 굉장히 그 뭐 이것저것 이렇게 가리면 가릴 거면 가릴 거면서 이렇게 그 판사다운 청빈한 삶을 살아온 거 아니냐. 그 청빈한 삶을 살았다라고 한 증거가 뭐였습니까?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문영배 재판관 재산이 얼마 되지가 않았었어요. 그런데 뭐 매일신문인가 거기서 취재한 결과 그 사이에 갑자기 7억이 작년인가 뭐 그때 확 늘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기사가 나오기 전까지는 저는 문영배 재판관 생긴 것도 삐쩍 말라가지고 머리도 좋게 생기고 성실하게 생기고 그 다음에 본인에게 굉장히 이렇게 철저한 그런 느낌을 딱 받아서 그런 부분들은 구체적인 생각은 나랑 다를지 몰라도 그런 부분들은 인정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제가 그런 취지로 거기에다가 문영배 재판관이 아주 가난한 찢어지게 가난한 빈농의 아들로 태어나서 그다음에 그 독지가의 도움으로 이렇게 고등학교 때부터 공부하고 그랬다는 사연까지 제가 소개해 드렸었잖아요. 그런데 어제 기사가 하나 떴어요. 그 기사 한 번만 띄워봐 주세요. 저게 뭔가 싶어요. 저게 문영배 헌법재판소장 대행 고등학교 동문 카페에서 뭐 이런저런 그런 그 논란이 생겼다. 어떻게 저런 이야기를 갖다가 할 수 있지? 그래가지고 저도 그 카페 어젯밤에 저거 보고 대하고등학교 15회거든요. 대하고등학교 15회 진짜 카페 있더라고요. 거기 클릭을 해봤더니 저는 손님이라서 들어갈 수는 없는데 그거를 또 우리나라의 컴퓨터 잘하는 젊은 2030들이 뚫어가지고 뭐 올린 그런 게 있어요. 그 다음 화면 좀 띄워봐 주세요. 이런 식의 막 아주 그냥 그 음란한 그 게시물들이 잔뜩 올라가 있었다. 그런데 여기에 가입이 되어 있었다. 그 다음에 대하고등학교 15회 뭐 우리 동기회니까 내가 그냥 가입만 해놓고 나 저런 거 있게 해가지고 그 고등학교 동기회니까 내가 빠질 수는 없고 근데 저런 거 내가 지저분하고 나는 판사 꼿꼿한 판사니까 나 저런 거 안 봐.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냥 가입만 해놓고 그냥 들여다보지도 않았어. 이렇게 이야기했을 줄 알았는데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그 다음 화면 좀 띄워봐 주세요. 그러니까 동문 K씨 뭐 누구라고 다 이름 다 나와 있더라고요. 유머방에다가 글을 올렸는데 그런데 또 다른 동문인 그 박모 씨가 K 저런 음란한 게시물을 올린 사람한테 글을 올렸어요. 그러니까 박이라고 한 친구가 야 K야 네가 이렇게 사이트에 저게 좋은 그림입니까? 좋은 노래입니까? 많이 올려줘서 좋긴 한데 재밌다. 어쨌든 뭐 나도 음란해진다. 좋기는 한데 저거 저작권법 저촉을 받지 않을까 걱정되는데 생각해보니까 우리한텐 누가 있다? 형배가 있네. 형배야 네가 누구보다도 판사님이니까 그때 아마 저 박이라고 하는 친구는 그 문영배가 헌법재판관까지 대법관급의 헌법재판관급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러한 아주 그냥 법의 도사라고 하는 거를 이미 알고 있었나 봐요. 동문들은. 네가 누구보다도 저작권법을 잘 아니까 그러니까 조언을 해주고 거기에다가 야 강 그 친구가 강 씨던데 야 강 누가 잡혀가면 형배가 풀어주면 되겠네 이렇게 이야기를 갖다가 할 정도로. 그런데 저것만 봐도 문영배 재판관이 과연 뭐 저런 그 글을 갖다가 뭐 읽거나 어쨌거나 뭐 그러지 않았을 수도 있겠다라고 그 계속 변명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그 다음 화면 좀 띄워봐 주세요. 그 다음 화면을 갖다 보니까 저 이름을 제가 못 가렸는데 저 이름은 그냥 올려주세요. 그 친구가 3학년 3반이었나 봐. 형배는 자주 오네. 나보다도. 그러니까 저 친구도 그 카페에 자주 갔나 봐요. 자주 갔는데 형배는 더 자주 왔다는 이야기야. 그러니까 빼박이지 뭐 할 말이 없지. 그러니까 문영배 재판관 아예 뭐라고 썼느냐. 자주 찾는 카페로 내가 등록해놨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저 때는 2011년으로 다 되어 있잖아요. 저 때는 문영배 재판관이 헌법재판관 되기는 전이지만 저 때는 문영배 재판관이 뭐가 있었던 때입니까? 아마 저 때가 우리법연구회 회장하고 있었을 때예요. 저 때 부장판사였을 때예요.
그런데 저런 카페에 수시로 드나들고 있었다라고 하는 게 밝혀진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씁쓸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좀 띄워봐 주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느냐. 문영배 재판관에 대해서 사람들이 화가 나잖아요. 왜 화가 났습니까? 문영배 재판관에 대해서는 기대하는 바가 있었어요. 제가 뭘 기대했느냐.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리를 좌지우지하는 재판장으로서 문영배 재판관은 아무리 저는 그건 인정합니다. 문영배 재판관, 정계선 재판관, 이미선 재판관 이런 사람들이 윤석열 대통령 싫어하는 거 저 인정해요. 그건 뭐 그거를 비난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그 사람들도 사람인데 재판관들도 사람인데 뭐 좋아할 수도 있고 싫어할 수도 있지. 저도 뭐 전지현 좋아합니다. 우리 집사람도 좋아하지만 그런데 뭐 어떤 뭐 싫어하는 연예인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을 좋아하고 싫어하고 하는 거는 그거는 뭐 그 사람의 기호나 취향이나 아니면 생각이 달린 거니까 그것까지 제가 뭐라고 하진 않는데, 그런데 내가 그 사람을 싫어하는 거하고 개인적으로 싫어하는 거하고 직업으로서 내가 헌법재판관으로서 이러한 사건을 맡았을 때 거기에 대해서 내가 저 사람 싫어하니까 나 저 사람 무조건 더 강하게 처벌해야지, 그렇게 이야기하면 잘못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싫은 건 싫은 거고 판사는 판사인 거고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어떤 기대를 했느냐. 적어도 문영배라면 당연히 뭐 윤석열 대통령 싫어하겠지. 그 다음에 웬만하면 탄핵을 인용을 갖다 하겠지. 하지만 인용까지도 저는 뭐라고 말 못하겠어요. 하지만 저는 문영배 재판관한테 뭘 기대했었느냐. 그래도 대통령한테 정당한 방어권을 인정하면서 적법한 절차를 적법하게 진행하겠지. 저는 그거는 믿어서 의심하지 않았어요. 믿어 의심치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누구보다도 더 편파적으로 저 살다 저런 재판 처음 봤거든요. 진짜로. 어떻게 재판을 저렇게 하지? 예컨대 제가요. 아까 돌직구에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길 가다가 빵 훔쳐 먹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재판 기소가 돼가지고 재판 받아요. 그래도 형사소송법에 보장되어 있는 절도범으로 기소된 형사 피고인의 권리는 당연히 보장되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권리를 판사님들은 당연히 보장해 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헌법재판관들이 일개 형사 사건보다도 훨씬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 그것도 탄핵심리 재판을 저렇게 마음대로 할 수가 있지? 심지어 국무총리를 증인 신청했는데 그 국무총리 증인 신청도 다 기각하고, 지금 대한민국 사회가 왜 이렇게 막 요동치고 있습니까? 선거 때문이잖아요. 부정선거 있었던 거 아니냐, 거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나와가지고 어제 누가 나왔습니까? 국정원의 제3차장이 나왔어요. 어떤 분인가 봤더니 사이버 보안 쪽으로 굉장한 권위자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관련해서 박사학위도 받고 그 다음에 국정원의 제3차장으로 임명이 돼가지고 사이버 관련된 업무를 총괄했던 그런 사람이 나와서 그래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국정원에서 선관위 조사를 해봤더니 문제가 많더라. 망이 이게 내부망 외부망. 제가 국방부 있을 때도요. 국방부 내에 인트라넷이 있고 인터넷 밖에 일반적인 뭐 네이버 이런 거 보는 그 망이 분리가 되어 있었어요. 국방부에서도. 그런데 선관위는 인트라넷하고 그다음에 외부망하고 그다음에 선거 관련된 망이 다 일치가 하나로 되어 있다는 거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3차장이 나와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걸 갖다가 충분히 이건 해커가 뚫을 수 있을 것 같다. 제가 살다 이런 이야기는 진짜 처음 들어봤어요. 조선시대 때 백골징포란 말 있지 않았습니까? 죽은 사람에 대해서 세금 걷는 거를 백골징포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대한민국 선거는 없는 사람, 존재하지 않는 사람 명의로 투표 용지를 받아서 투표할 수도 있겠다. 정덕희 선생님 또 감사드립니다.
이런 위험이 있다라고 국정원의 제3차장이 나와서 이야기했는데 그러면은 이참에 대통령 탄핵 심판하는 이 과정에 있어서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헌법재판소가 좋다 그러면은 대법원은 대법원대로 그렇게 따지고 우리는 우리대로 과연 대한민국 선거가 문제가 있는가 없는가 있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까지 문제가 있는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따져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선관위의 사무총장이 나와서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검증 받아들여주면 우리 선관위에서 검증 우리가 할 용의가 있다 이런 이야기까지 했는데 그것도 그냥 싹 잘라버렸잖아요. 너무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나 여기에 대해서 그냥 부글부글 갖다가 끓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아까 그 사진 다시 한 번만 띄워봐 주세요. 국민청원이 들어왔어요. 국민청원이 들어왔는데 국민청원의 기준이 몇 명입니까? 5만 명이란 말이에요. 5만 명이 쉽습니까? 5만 명이면요. 웬만한 도시만한 게 5만 명이잖아요. 그런데 5만 명이 넘는 사람이 헌법재판소 재판관 문영배 탄핵해야 된다라는 청원이 들어갔는데 동의수 보세요. 동의수. 제가 조금 전에 저 위원회 회부일이 그 동의 기간이 언제부터입니까? 1월 31일이에요. 오늘이 며칠입니까? 1월 12일이잖아요. 그러면은 1월 31일부터 2월 12일까지 지금 13일 동안에 그 동의가 들어간 건데 저 동의수 보세요. 몇 명입니까? 16만 1849명.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일반 무슨 그냥 그 공무원들이나 누구나 정치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탄핵하자 그러면 우해가지고 그래도 대한민국 사회는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판사님들에 대해서는 존경은 하지 못할지언정 경멸하지는 않는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판사는 검사하고도 또 다르단 말이죠. 그러니까 판사님에 대한 기대가 있으니까 판사를 탄핵해 야 그건 해도 넘은 거 아니야? 선 넘는 거 아니야? 그러면 동의수가 저렇게 나오지 않고요. 5만 명이 나올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3월 2일까지 가면 저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절반도 안 했는데 16만 명이 넘어갔어요. 그러면 3월 2일까지 동의 기간 하면요. 지금 추세로 가면요. 하루에 10,000명씩 늘면요. 어떻게 되느냐? 30만 40만이 동의할 정도로 문영배에 대해서 문제가 많다라고 대한민국 국민들이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와중에 저런 무슨 그 음란물 그 사이트 엔젤 63 김 선생님 감사드립니다. 저런 것까지 딱 벌어졌으니 그 다음 페이지도 좀 띄워봐 주세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은 그 이미영 씨 외에 여러 명이 그 청원을 갖다가 했어요. 그 다음 페이지도 좀 띄워봐 주세요. 그래가지고 저는 처음에 어떻게 생각을 했느냐. 저 이미영 선생님이 국민동의 청원할 때 아주 그냥 명문을 쓴 줄 알았어. 그래가지고 역사상의 최고 명문이라고 하면 제갈량의 출사표 한문으로 되어 있는 거 옛날 사람들은 그 출사표 다 한문을 다 외우고 막 그랬었는데 어쨌든 아니면 케네디 대통령의 취임사 이노규레이션 스피치 그다음에 국민을 위한 그 링컨의 그런 연설 그렇게 명문이 딱 있어가지고 이미영 선생님이 아주 그냥 사람의 심금을 막 울리는 그런 명문을 딱 쓰셔가지고 그래서 야 이거는 내가 탄핵에 동의를 갖다가 해야 돼 이랬을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국민동의 청원서 성명 이미영 제목 헌법재판소 판사도 아니에요. 원래는 재판관 그 단어부터가 약간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탄핵에 관한 청원 원문 보겠습니다. 국민의 소리를 귀담아 듣지 않고 멋대로 해석하거나 법을 개정하여 판사 임의대로 재판을 함. 청원 내용 문영배 판사의 재판 과정이 다소 편향적임을 전 국민이 느끼는 바와 같음. 요렇게 써가지고 탄핵 청원을 했는데 그런데 불과 13일 만에 몇 명이 지금 찬성했다는 겁니까? 16만 명이 넘는 사람이 찬성했다는 거잖아요.
명문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저 이미영 씨가 글을 잘 써서 그런 게 아니라 문영배 재판관이 무지하게 문제가 많다라고 저뿐만 아니라 최소한 16만 17만 그 이상 되는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한민국의 인구 5천만이라고 하면요. 대한민국 인구의 10%예요. 10%.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사람들한테 저 비난을 받을 정도로 지금 그 문영배 재판관이 어떻습니까? 장관급 월급 받고 그 한 달에 얼마 받겠습니까? 뭐 제가 봤을 때 거의 한 2천만 원 가까이 월급 받지 않을까? 기사 딸린 지구공 받고 어마어마하게 큰 사무실 제공받고 존경받고 거기에다가 뭐 출장 가면 1등석 저 한 번도 못 타봤는데 1등석 타고 다닐 거고 그런 걸 갖다가 받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 그냥 깨짝깨짝 그 업무 시간 중에 독후감 쓰고 깨짝깨짝 지금 제 헌법재판관일 때는 뭐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 모르지만 판사할 때 부장판사할 때 저런 사이트 들어가 가지고 글 남기고 그걸 갖다가 가을 양기님 또 감사드립니다. 거기에다가 뭐 또 그렇게 하고 이게 말이 되겠는가?